그날 새벽 대문을 열자 김이 아직 남아있는 된장국과 따뜻한 계란말이가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두고 갔는지도 몰랐습니다. 쪽지 한 장만 덩그러니 끼워져 있었지요. 식사 거르지 마세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어젯밤 밥도 안 먹고 누운 걸 대체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나는 서둘러 골목을 내다봤습니다.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습니다. 바람만 낡은 대문을 흔들고 있었지요. 혼자 산 지 10년. 남편 떠나고 아들은 돈 이야기만 하다 등을 돌린 뒤로 내 안부를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내 식사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지요. 고맙기보다 무서웠습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친절은 없다는 걸 나는 너무 많이 배웠으니까요. 그날부터 매일 아침 반찬통이 놓였습니다. 멸치볶음, 장조림, 죽, 김치전. 그리고 일주일째 되던 날 나는 창문 틈으로 그 사람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바로 옆집에 이사온 29 청년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반찬통 하나가 사람 마음을 이렇게 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김정희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잠을 오래 자지 못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한 번 깨면 다시 눕기도 애매했고 누워 있어도 이런저런 생각만 천장에 달라붙었습니다. 부산 영도구 언덕배기 오래된 주택가. 정희의 집은 골목 끝에 있었습니다. 대문은 초록색 페인트가 벗겨져 군데군데 녹이 슬었고 담벼락 아래에는 오래된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심어둔 난초와 고무나무였습니다. 몇 개는 이미 말라 죽었지만 정희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까지 크게 들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0년. 하나뿐인 아들은 서울로 올라간 뒤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래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몸은 괜찮아? 그렇게 시작하던 전화가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엄마,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을 수 없을까? 정희는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했습니다. 수학이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그 안에는 미안함보다 계산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엄마가 걱정돼서 전화한 거니? 집이 필요해서 전화한 거니? 수학이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 하나로 정희는 이미 답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정희는 사람을 믿는 법을 조금씩 잊어갔습니다. 이웃이 김치를 나눠주겠다고 해도 부담스러웠고 복지관에서 안부 전화를 해도 짧게 끊었습니다. 누군가 가까이 오면 먼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나이가 들어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 문을 닫은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젊었을 때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멸치를 볶고 물을 썰고 간장을 끓였습니다. 손님들은 정희의 손맛을 알아주었습니다. 김 사장님 반찬은 집밥 같아요. 그 말 하나에 피곤해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병수발이 길어지며 가게를 접었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나니 남은 것은 낡은 집 한 채와 몸에 밴 새벽잠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정희는 얇은 회색 카디건을 걸치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전기밥솥을 열었지만 밥은 없었습니다. 어젯밤에도 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맛이 없다는 핑계로 물 한 잔만 마시고 누운 지 오래였습니다. 냉장고에는 마른 김 한 봉지와 묵은 김치, 먹다 남은 두부 반모가 전부였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쉬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골목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바닷바람이 언덕을 타고 올라와 뺨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 낯선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쌓인 반찬통이었습니다. 정희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가 실수로 둔 것인지 일부러 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허리를 조금 굽혀보자 투명한 뚜껑 안으로 계란말이와 멸치볶음, 시금치나물이 보였습니다. 음식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뚜껑 안쪽에 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보자기 사이에는 쪽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식사 거르지 마세요. 많이 짜지 않게 했습니다. 정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고마운 마음보다 먼저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누가 자신이 혼자 사는 걸 알고 있는지, 누가 식사를 거른다는 걸 아는지, 왜 하필 자기 집 대문 앞인지 하나하나가 불편했습니다. 별일도 다 있네. 그렇게 중얼거리며 골목을 둘러봤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래쪽 계단으로 우유 배달 오토바이 소리만 멀어졌습니다. 옆집 대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젊은 청년 하나가 이사 온 집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사 첫날 정희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이사 온 박준호라고 합니다. 말투는 반듯했습니다. 검은 패딩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양손에는 이삿짐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때도 대답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 이런 낡은 동네에 들어왔는지도 이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역세권 오피스텔이나 새 아파트를 찾는다고 들었습니다. 언덕 끝 낡은 주택가에 혼자 들어온 청년이라니 정희에게는 그 자체로 의심스러웠습니다. 정희는 반찬통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 내려놓자 따뜻한 냄새가 천천히 퍼졌습니다. 참기름 냄새, 갓 부친 계란 냄새, 들기름에 묻힌 나물 냄새였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시장 가게에서 만들던 냄새와 닮아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들까 말까 한참 망설였습니다. 혹시 이상한 것이 들어있으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버리기에는 음식이 너무 정갈했습니다. 계란말이는 반듯하게 썰려 있었고 멸치볶음은 윤기가 돌았습니다. 나물에는 깨소금이 고르게 뿌려져 있었습니다. 대충 만든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결국 젓가락 끝으로 시금치나물 하나를 집었습니다. 입에 넣자 짜지 않고 담백했습니다. 누군가 노인의 입맛을 생각해 만든 맛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사실이 더 불편했습니다. 왜 남의 입맛까지 생각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날 정희는 오랜만에 밥을 새로 지었습니다. 반찬 3가지를 작은 접시에 옮겨 담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인데도 이상하게 빈자리가 덜 커 보였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한 입을 넘기는 순간 목이 살짝 메었습니다. 따뜻한 음식 때문인지 오랜만에 누군가의 관심을 받은 기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고마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마워하는 순간 기대하게 되고 기대하는 순간 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정희는 이미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반찬통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북엇국과 장조림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김치전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누군가 날씨까지 보고 메뉴를 정한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반찬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먹었습니다. 먹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졌고 따뜻해진 만큼 자신이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정희는 새벽부터 안방 불을 끄고 창문 옆에 앉았습니다. 얇은 커튼을 손가락으로 조금 벌렸습니다. 골목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안개 같은 바닷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잠시 뒤 옆집 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검은 후드티를 입은 청년이 나왔습니다. 박준호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정희의 대문 앞에 반찬통을 내려놓았습니다. 쪽지를 한 번 더 눌러 끼우고는 잠시 대문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이상하게도 간절해 보였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참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정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은 수상하다기보다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외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선한 것은 아니라고 세상은 이미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날 쪽지에는 전날과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찹니다. 국은 데워 드세요. 정희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대문 밖 옆집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김정희는 그날부터 새벽잠이 더 옅어졌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 골목 아래 버스 첫 차 소리가 들리기 전부터 눈이 떠졌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반찬이 올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오늘도 올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런 자신이 못마땅했습니다. 평생 남의 도움 기대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손가락 마디가 굵어질 만큼 일했고 남편 병원비도 직접 벌어냈습니다. 그런 자신이 젊은 청년 하나가 두고 가는 반찬통을 기다린다는 사실이 자존심 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이치대로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대문 앞에는 소고기 무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얇게 썬 무가 투명하게 익어 있었고 국물은 기름기 없이 맑았습니다. 정희는 숟가락으로 한 모금 떠먹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술 마신 다음 날 찾던 맛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별걸 다 하네. 중얼거렸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감자조림과 오징어 볶음이 왔습니다. 또 어떤 날은 콩나물국과 두부부침이 왔습니다. 메뉴가 겹치지 않았고 간은 늘 세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만든 음식치고는 지나치게 세심했습니다. 정희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오래 지켜본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일부러 골목에서 준호와 마주치면 못 본 척했습니다. 준호 역시 억지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마주치면 허리 숙여 인사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정희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정희가 장바구니를 들고 언덕을 오르다 계단 중간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 난간을 붙잡고 서 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까요? 준호였습니다. 됐어요. 정희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무거워 보이셔서요. 내 짐은 내가 듭니다. 준호는 잠시 멈췄다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희는 더 화가 났습니다. 저 공손한 말투가 오히려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친절은 받을수록 비처럼 느껴졌고 정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빚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한참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문으로 옆집을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마당에서 빨랫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운동화, 검은 티셔츠, 군더더기 없는 동작. 괜히 보는 척하다가 정희는 얼른 커튼을 닫았습니다. 며칠 뒤 동네 슈퍼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 있던 박씨 아주머니가 슬쩍 말을 걸었습니다. 옆집 총각 꽤 싹싹하더라고요. 정희는 무심한 척 대꾸했습니다. 남일에 관심 많으시네. 아니, 새벽마다 장 보러 다니는 걸 봤어요. 반찬 해먹는 모양이던데.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새벽마다요? 예. 시장 문 열자마자 가더라니까요. 젊은 사람이 부지런해. 정희는 계산을 마치고 나오며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혼자 먹으려고 그렇게 장을 보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극일까? 그날 저녁 정희는 일부러 대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부엌불도 켜놓은 채 식탁에 앉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오기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이기 싫어 일부러 텔레비전 소리도 크게 틀었습니다. 새벽 5시가 조금 넘었을 때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확 열자 준호가 반찬통을 내려놓다 그대로 굳었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얼굴로 반찬통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깨우실까봐 조용히. 내가 물은 건 그게 아니에요. 정희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왜 남의 집 앞에 자꾸 음식 갖다 놓느냐고요. 준호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드러날 만큼 반찬통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혼자 계시니까 그 말 말고. 정희는 말을 끊었습니다. 세상에 이유 없이 잘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시선을 내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정희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꺼봐요.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은 아닙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정희의 의심을 더 크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역시 목적이 있었군요.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떳떳하면 지금 말하면 되잖아요. 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그의 목젖만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속아주길 바랐어요? 그런 뜻 아닙니다. 앞으로 다시는 우리 집 앞에 오지 마세요. 정희는 반찬통을 그의 손에 밀어 넣었습니다. 다 가져가요. 준호는 반찬통을 받아들고도 바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옆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등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정희는 대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철문이 울리는 소리가 골목 끝까지 퍼졌습니다. 속은 후련해야 맞았습니다. 수상한 일을 끊어냈으니 안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 한가운데가 허전했습니다. 마치 겨울에 문풍지를 떼어낸 자리로 찬바람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식탁 위는 비어 있었습니다. 국도 없고 반찬도 없고 쪽지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밥솥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물에 김치 국물만 말아 한 숟갈 뜨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혼잣말이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집안은 유난히 넓고 조용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귀에 거슬릴 만큼 컸습니다. 저녁 무렵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창문 틈으로 옆집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집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골목에 낯선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올라오는 것을 정희는 보게 됩니다. 그 차 안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집을 오래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도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김정희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골목 아래에서 천천히 올라오던 검은 승용차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차는 정희의 집 앞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대문 맞은편 전봇대 근처에 잠시 멈춰 섰다가 다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담벼락을 훑고 지나갈 때 정희는 숨까지 죽였습니다. 누가 이런 시간에 이 골목까지 올라올 일이 있겠습니까? 택배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길을 잘못 든 차라고 보기엔 너무 느렸습니다. 마치 집을 살피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정희는 안방 불을 끄고 창문 틈으로 한참 골목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차는 다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문 앞은 비어 있었습니다. 반찬통도 없고 쪽지도 없고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인데도 마음 한쪽이 싸늘했습니다. 스스로 끊어낸 일인데 왜 허전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괜히 부엌 서랍을 열었다 닫고 냉장고 안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멸치 한 봉지와 시든 대파 두 줄기를 꺼내 국을 끓여보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새벽 시장에서 재료를 떼와 수십 가지 반찬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먹는 밥상 앞에서는 솥 하나 올리는 일도 버거웠습니다. 늙으면 입맛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지는 거지. 남편이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한 감상은 사치였습니다.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문을 열지 않고 안에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 저 최 실장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부동산. 낮고 능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조금만 열었습니다. 최 실장은 반듯한 양복 차림에 번들거리는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요. 사과 좀 가져왔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정희가 문을 닫으려 하자 최 실장이 얼른 말을 이었습니다. 잠깐만 들으세요. 요즘 이 동네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정희는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재개발 이야기 다시 나옵니다. 이 골목 집값 곧 움직여요. 지금처럼 개별로 계시면 손해보실 수 있습니다. 최 실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특히 혼자 계신 분들은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표적이요? 서류 빼돌리고 싸게 계약 유도하고 접근해서 신뢰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준호가 떠올랐습니다. 최 실장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요즘 이상한 사람 들락거리진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요. 정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은 제가 챙겨드려야 합니다. 제가 이 동네 오래 봤잖아요. 그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정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갈 길 가세요. 문을 닫았지만 가슴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최 실장의 말이 전부 거짓말 같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뉴스에서도 봤고 복지관 안내문에서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냥은 아니라고. 정희는 거실에 앉아 한참 명함 없는 문 앞만 바라봤습니다. 의심은 한번 싹 트면 잡초처럼 번졌습니다. 반찬 하나에도 이유를 묻게 되고 인사 한마디에도 계산을 찾게 됩니다. 오후가 되자 동네 슈퍼에 다녀올 겸 밖으로 나섰습니다. 골목 아래 평상에 앉은 동네 어르신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옆집 총각, 새벽마다 어디 나가더라. 짐도 별로 없던데 돈은 있는 모양이지. 요즘 세상에 젊은 사람이 저런데 왜 살아? 말끝마다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못 들은 척 지나쳤지만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슈퍼에서 계란 한 판과 두부를 사고 돌아오는데 시장 입구 쪽에서 준호가 보였습니다.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와 대파, 두부, 생선이 비닐 밖으로 보였습니다. 평범한 장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희는 이상하게 숨어서 보는 사람처럼 전봇대 뒤에 멈춰 섰습니다. 준호는 혼자였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지도 않았고 허둥대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값을 치르고 무거운 짐을 들고 언덕을 올랐습니다. 정희는 따라가듯 뒤에서 걸었습니다. 계단 중간쯤에서 준호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며 손목을 주무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바구니가 꽤 무거워 보였습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걸었습니다. 정희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청년은 누구를 속이려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믿어도 되는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애매함이 가장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집 앞에 다다르자 준호가 먼저 눈치채고 몸을 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꺼냈습니다. 무거워 보이십니다. 들어드릴까요? 됐어요. 계단이 미끄럽습니다. 내가 알아서 합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준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작았습니다. 정희는 집 안으로 들어와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계란 2개가 깨져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과하게 들어간 탓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옆집이었습니다. 정희는 커튼 사이로 내다봤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 둘이 준호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낮에 본 최 실장이었습니다. 박준호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준호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고집세네. 좋게 말할 때 정리합시다. 남의 집 일에 끼지 마십시오. 최 실장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남의 집? 그 집이 곧 누구 집이 될지는 아직 모르지. 정희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신 할머니 집 근처 얼씬도 하지 마세요, 할머니. 최 실장이 비웃었습니다. 벌써 가족이라도 됩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참았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남자들은 몇 마디 더 비아냥거리다 골목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정희는 커튼을 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지금 본 장면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을 지키려는 사람인지 모든 것이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식탁 위에 계란찜 하나를 올려두고도 한 숟갈 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준호의 한마디만 맴돌았습니다. 다신 할머니 집 근처 얼씬도 하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 김정희는 비명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짧고 날카로웠습니다. 골목 아래쪽에서 들려왔고 곧이어 사람들의 다급한 발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걸치던 조끼 단추도 채우지 못한 채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골목 입구 쪽으로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입을 막은 채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희가 묻자 박씨 아주머니가 놀란 얼굴로 돌아봤습니다. 아이고, 정희 씨 옆집 총각이. 정희는 사람들 사이를 밀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계단 아래 시멘트 바닥 위에 박준호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이마 옆이 찢어져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손등은 까져 있었고 검은 후드티 한쪽 소매는 찢겨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준호 총각. 자신도 모르게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준호 옆에는 서류 봉투가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서는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 사본 같은 종이들이 반쯤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한 주민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벽에 남자 둘이랑 실랑이 하더니 이렇게 됐대요. 서류 뺏으려던 모양이야. 또 다른 주민이 거들었습니다. 내가 창문으로 봤어. 총각이 이건 돌려줘야 한다고 소리치더라고. 정희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가까워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펼치고 준호를 살폈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호자가 아닙니다. 가족도 아닙니다. 이름만 아는 옆집 청년일 뿐입니다. 그런데 입은 이미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구급차 안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의자 끝에 앉아 흔들리는 들것만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손등에 말라붙은 피가 보였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굵고 상처가 많았습니다. 요리하는 사람 손 같기도 하고 거친 일을 오래 한 사람 손 같기도 했습니다. 왜 저 손으로 매일 반찬을 만들었을까? 그 생각이 스치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 복도는 차갑고 밝았습니다. 흰 형광등 아래에서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정희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를 반복했습니다. 휴대전화도 없는 손이 자꾸 허전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머리 쪽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타박상과 찰과상 위주입니다. 다만 과로 상태였고 탈수도 있네요. 정희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면회는 잠시 후 가능합니다. 병실로 들어갔을 때 준호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정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괜히 왔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려는 순간 준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정희는 뜻밖에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누구한테 죄송하다는 겁니까? 시끄럽게 해드려서. 정희는 얼굴을 돌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어요? 준호는 잠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할머니 집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정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뭐라고요? 며칠 전 대문 틈으로 우편물 꺼내가는 걸 봤습니다. 이상해서 뒤를 밟았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준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말하면 더 안 믿으실 것 같아서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해도 자신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돌려받으러 갔습니다. 혼자서? 경찰 부르기 전에 서류부터 챙기고 싶었습니다. 정희는 답답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미련하게 굴어요? 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뭐요? 준호는 대답 대신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이상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기억 못하실 겁니다. 정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20해 전쯤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 골목이었습니다.
정희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겨울이었고 눈 대신 비가 왔습니다. 한 여자가 아이 손을 잡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제 어머니였습니다. 병실 안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아무데도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분이 우산도 없이 뛰어와 어머니를 업고 택시에 태웠습니다. 정희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도 대신 내주시고 아이는 배고플 테니 먹이라며 김밥도 쥐어주셨습니다. 정희의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낡은 기억 하나가 먼지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비 맞은 젊은 여자, 울던 아이, 병원 응급실 앞에서 지갑을 털어 계산하던 자신의 모습. 그분 이름이 김정희였습니다. 정희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게 나였다고요?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 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고. 꼭 그 은인을 찾아 은혜를 갚으라고요. 정희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래서 반찬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할머니가 반찬 가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그거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정희는 더는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사람에게 받은 상처만 세며 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선의는 이미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잊힌 하루가 한 사람의 인생에는 20해 동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한참 후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제야 말했어요? 준호는 웃듯 울듯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말하면 부담스러우실까 봐요.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보 같기는. 병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차갑던 복도와 달리 병실 안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정희는 침대 옆 물컵을 들어 빨대를 꽂아 주었습니다. 물 마셔요. 준호는 두 손으로 컵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 김정희의 집은 전과 같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장판도 그대로였고 삐걱거리는 마루도 그대로였습니다. 초록색 대문은 여전히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창문을 연 것처럼 답답함이 빠져나간 느낌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를 접은 뒤로 특별한 날이 아니면 잘 두르지 않던 앞치마였습니다. 하얀 꽃무늬가 흐릿하게 바랜 천을 허리에 묶자 잊고 있던 손의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냄비에는 사골 육수를 붓고 물을 썰어 넣었습니다. 갈비도 핏물을 빼고 정성껏 삶았습니다. 파를 송송 썰고 후추를 아주 조금만 넣었습니다. 환자에게는 자극적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별걸 다 신경 쓰네. 혼잣말을 하면서도 입가에는 미세한 웃음이 걸렸습니다. 반찬통을 깨끗이 씻어 뜨거운 갈비탕을 담고 깍두기와 계란찜까지 따로 챙겼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머리에 붕대를 감은 준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안색은 좋지 않았지만 눈빛은 놀랄 만큼 환했습니다. 할머니 여기까지 왜? 정희는 반찬통을 내밀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줍니다. 준호는 말없이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눈가가 금세 붉어졌습니다. 울지 말고 먹기나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내가 빚 갚는 거지. 정희는 툭 내뱉고 돌아섰지만 계단을 내려오는 발걸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식사는 자연스럽게 함께가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정희가 국을 끓였고 저녁이면 준호가 장을 봐왔습니다.
준호는 다친 몸으로도 손을 놀렸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마당에 깨진 화분을 정리하고 고장난 전등도 갈았습니다. 정희는 그런 모습을 못 본 척하면서도 속으로 하나씩 세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당 한쪽에 작은 텃밭이 생겼습니다. 준호가 삽으로 흙을 고르고 상추 모종과 고추 모종을 심었습니다. 이런 건 어디서 배웠어요? 어머니가 시골 출신이셨습니다. 어릴 때 많이 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잘 자라겠어요? 주인이 부지런하면 잘 자랍니다. 그럼 망했네. 내가 게을러서. 준호가 웃었습니다. 정희도 따라 웃었습니다. 집안에 웃음소리가 울린 건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낯익은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아래 멈췄습니다. 정희는 창문 너머로 그 차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울 번호판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아들 김민수였습니다. 한때 반듯한 직장인 같던 모습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대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정희는 바로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드님이십니까? 정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한참 뒤 문을 열자 민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잘 지냈어?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비켜섰습니다. 민수는 집 안으로 들어와 낯선 청년이 식탁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누구야? 준호가 먼저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옆집 사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곁에 자신도 모르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불편한 눈치였습니다. 저녁상은 묘한 침묵 속에 차려졌습니다. 갈치조림, 된장찌개, 나물 3가지. 정희가 오랜만에 힘주어 만든 밥상이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정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잘못? 연락도 못 드리고 돈 얘기만 하고.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지.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도 망하고 빚도 생기고 정신이 없었어. 정희는 담담하게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먼저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힘든 건 알겠다. 민수의 얼굴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기억해라. 가족은 힘들 때 찾는 보험이 아니다. 민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가족은 평소에 안부 묻고 아플 때 옆에 있고 미안하면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다. 권리부터 찾는 사람이 아니야. 식탁 위 공기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민수는 한참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심이냐? 응. 이번엔 진심이야. 정희는 고개를 돌려 준호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물컵만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럼 설거지부터 해라. 민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알았어. 그날 밤 아들은 싱크대 앞에서 서툰 손으로 그릇을 닦았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행주를 건넸고 둘은 어색하게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정희는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뒤 마당 텃밭에 상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추 줄기에도 작은 꽃이 피었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앉아 햇볕을 쬐며 생각했습니다. 피부치라고 해서
모두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남이라고 해서 모두 남도 아니었습니다. 상처 준 사람도 결국 가족일 수 있고 아무 조건 없이 곁을 지켜준 사람도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점심은 뭘 드실까요?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셋이 먹을 건데 푸짐하게 해야지. 준호가 환하게 웃었고 부엌 안에서는 민수가 밥솥 뚜껑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밥이 왜 이렇게 질어?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필요한 거다. 마당에는 사람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한때 텅 비어 울리기만 하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집은 늦게라도 다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계절에도 사람은 다시 따뜻해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